자, 보겠습니다. 우리 저당권까지 해서 이제 물권법 마무리했죠. 우리가 맨 처음에 공부를 시작했을 때 계약법 봤고요. 그 다음에 물권법을 봤습니다. 그럼 오늘 뭘 공부해야 되겠어요? 민법 총칙을 공부해야 되겠죠. 항상 제가 여러분들에게 일단 체계를 잡아드리고 그 다음에 세부적인 내용들을 하나씩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체계를 잡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죠. 민법 총칙도 마찬가지 간단하게 체계를 좀 잡아볼게요. 일단 민법의 구성, 민법의 기본적인 이 목차는 이렇게 있더라고 했죠. 맨 앞에 민법 총칙이 있잖아요. 민법 총칙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물권법이 있다라고 했죠. 자, 그 다음에 물권법이 끝나면 뭐가 나오죠? 채권법이 나오잖아요. 채권법이 나오고 그 다음에 친족법, 상속법 이렇게 나오는데 시험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볼 필요 없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맨 앞에 뭐가 위치하고 있습니까? 총칙이 위치하고 있죠. 총칙이라는 것은 공통분모를 뽑아놓은 걸 총칙이다라고 했죠. 공통적이고 가장 기본적인 법 이론을 뽑아놓은 게 이게 바로 총칙이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물권법하고 채권법에 공통분모를 뽑아놓은 거 있죠. 이게 바로 민법 총칙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물권법, 채권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물권법이라는 것은 물권 관계를 규율하는 법인데요. 앞에 총론이 나오고요. 뒤에 강론이 나온다라고 했죠. 앞에 총론이 나오고요. 뒤에 강론이 나온다라고 했습니다. 각각의 8가지 물권이 규정이 되어 있고요. 공통분모를 뽑아놓은 게 총론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채권법 마찬가지입니다. 채권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채권법이다라고 하는데 마찬가지죠. 여기에 공통분모가 있고요. 총론, 그 다음에 여기에 강론이 있습니다. 채권을 발생시키게 되는 원인관계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몇 가지들에 대해서 여기에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러면 가장 대표가 바로 계약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계약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앞에 부분에 계약 총론이 나온다라고 했죠. 그 다음에 여기에 계약 강론이 나온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상생활에서 수도 없이 많은 계약관계, 수도 없이 많은 합의를 하게 되는데요. 그중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그 계약, 14가지 계약이 규정이 되어 있고요. 계약의 공통분모를 뽑아놓은 게 총론이다라고 했죠. 항상 앞에 총론 이 부분들이 앞에 나온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민법 총칙이라는 것은 물권법하고 채권법의 공통분모를 뽑아놨다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이 물권법하고 채권법의 공통분모가 뭐가 있는지 이걸 알아보게 되면 이 민법 총칙의 체계는 금방 잡힐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물권법에서 8가지 물권이 나온다라고 했는데 8가지 물권 중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물권이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뭐가 가장 좋아요? 소유권이 가장 좋잖아요. 저도 소유권이 가장 좋습니다. 소유권이라는 것은 내 거니까, 그쵸? 내 거보다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그 다음에 채권법 있잖아요. 자, 채권법에서 채권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채권법이라고 했는데요. 채권에서 우리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임차권이 발생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임차권은 채권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소유권하고 임차권을 가지고 공통분모를 뽑아볼게요. 자, 일단 물권이란 권리가 있어요. 그 다음에 채권이란 권리가 있습니다. 물권이란 권리가 있고 채권이란 권리가 있습니다. 이게 권리죠, 권리. 그래서 자, 물권, 소유권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채권, 임차권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를 들면 여기에 보니까 소유권이란 권리가 나오려면 이 권리를 가질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임차권이란 권리, 이 권리를 가지려면 권리를 가질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물권이든 채권이든 이 권리에 대해서 가질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권리의 주체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맨 처음에 권리의 주체가 등장합니다. 권리의 주체는 사람이잖아요. 사람. 그래서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다시 두 가지로 구별을 되고 있어요. 우리처럼 숨 쉬는 사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연인이란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 다음에 숨을 쉬고 있지는 않지만 법에서 사람으로 인정되는 게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법인이다라고 하죠. 법인. 그래서 우리는 여기 있죠. 자연인에서 두 가지 정도를 우리가 검토를 좀 해야 돼요. 제한 능력자라는 게 나와요. 그 다음에 능력의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간단하게 검토해야 됩니다. 우리 시험범위는 아니지만 우리가 책을 보다 보면 이런 부분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법인 문제가 있죠. 법인 같은 경우에는 사람의 집합을 사단, 그 다음에 재산의 집합을 재단이란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사람 있네요. 자, 그리고 여기 보니까 갑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번 해보세요. 그럼 소유권이란 권리라고 하는 것은 사용할 수가 있고 수익할 수가 있고 처분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 대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소유권이란 권리의 대상이 있어야 되겠죠. 뿐만 아니라 여기 보니까 갑이 건물을 가지고 있어요. 물과 만나 임대차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임차인이죠. 그리고 이 갑은 임대인입니다. 자, 이 임차인은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냐면 임차권이란 권리를 가지고 있잖아요. 임차권이란 이 권리는 이런 거죠. 특정인이 특정인에 대해서 일정한 행위를 청구하는 겁니다. 일정한 행위를 청구한다. 자, 임대인 갑에게 행위를 요구하는 거죠. 이 건물을 나에게 사용 수익하게 해달라고 청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임차권이란 이 채권은 사람이 사람에게 뭔가 행위를 요구하는 건데요. 이 행위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이 물건으로 들어갑니다. 그렇잖아요. 특정인이 특정인에게 행위를 요구하는 건데 이 행위라고 하는 것은 이 건물을 사용하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소유권이란 권리 그리고 임차권이란 이 권리, 즉 물권과 채권이 권리들은 궁극적으로 대상이 있어야 되는데 이 대상은 물건으로 통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권리의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이걸 우리는 권리의 객체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자, 물건 관련해 가지고 몇 가지 사항들을 검토를 하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태어나서 살다가 죽는 것처럼 권리라고 하는 것도 그냥 고정된 개념이 아니에요. 움직이는 것이죠.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갑이 이 집의 소유권이란 권리를 가지고 있어요. 을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체결했고요. 을 앞으로 이전 등기를 격려했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경우에 갑이 가지고 있던 소유권이란 이 권리가 을에게 이전됐잖아요. 뭐가 나와요? 권리의 변경의 문제가 나오잖아요. 자, 매매 계약을 통해서 권리가 변동이 됐네요. 그 다음 두 번째. 자, 만약 갑이 팔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이 만약에 사망했다라고 한다면 뭐가 개시가 되냐면 상속이 개시되잖아요. 피해상속인이 가지고 있던 이 권리가 상속인에게 이전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권리라고 하는 것은 변동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권리가 물권이든 채권이든 권리 변동이 따라오는데요.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권리가 변동이 되려면 뭔가 원인 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갑이 가지고 있던 이 권리가 을에게 넘어갔잖아요. 왜 넘어갔냐면 매매계약을 통해서 넘어갔습니다. 매매계약이라는 것은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의사표시가 필요하다. 갑과 을이 의도를 했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